안녕하세요. 루팡의 신현재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고 너무 일찍 깨는 바람에 이제 세 편의 영상을 연달아 찍게 됐는데요. 이것이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년 기초 자산제입니다. 이게 피케티가 자본과 이데올로기 여기서 어느 정도 제안을 해서 구체화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증세를 하고요. 법인세율을 올리면 돼요. G7 재무장관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법인세율을 15% 이하로 못 내리게 이제 하한선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내리면 국제적인 거래를 못 하고요. 또한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고 조세 도피처를 통해서 너무 많은 돈을 빼돌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아예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증세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인류는 역사상 최악의 공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확장 재정을 펼쳤고, 그전에는 경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확장 재정을 하지 않고 거기서 벌어지는 성장률로서 충분히 복지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장이 다시 옛날에 벨 에포크 시대처럼 1, 2%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막 9%, 막 7%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2년 동안이요. 그러면 이것에 그 기저효과라고 있어요. 바닥을 치는 효과입니다. 그 기저효과로부터 올라가는 요거만 봤을 때는 이게 막 9%, 10%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9%, 7%를 떨어졌기 때문에 기껏해야 1, 2% 올라가는 거예요. 이 4년의 시간, 5년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된 겁니다. V자로 반등 절대 안 합니다. 유시민은 V자로 반등 안 되지만요. 경제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벼운 경제는 급전직하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는 그렇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겪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스페인에서 나온 그 독감이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스페인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미국의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군인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특히 그 바이러스가 그 미국의 백인들은 면역성을 좀 갖췄는데 그 유럽의 백인들은 면역성이 없어서요. 유독 스페인 병사들이 많이 걸려서 스페인에서 많은 환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은 거거든요. 그때 몇억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요. 비공식 자료나 공식 자료를 뒤집으면 우리나라도 한 20몇만 명이 죽었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일본 애들이 그런 것들을 걸려왔어요. 그래서 한국을 통치하면서 일본 애들이 걸려왔던 스페인 독감 일부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도 그런 피해를 받고요. 일본도 그 당시에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이 만든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질 것이 아니었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별놈의 도시가 다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디에서 하나의 독감이 생겨서 그렇게 퍼져서 전 세계를 박살낸 겁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뭐 내놔라 뭐 내놔라 하는 거 보면 정말 짓거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나 정치권이나 레이건 이후에나 이런 미국은 다 그랬고요. 그 전에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였어요. 한때는. 그런데 미국은 그런 좋았던 시절이 한 30년 갔고요. 언제나 전 세계를 등쳐먹는 놈들이었어요. 그나마 돈이 많으니까 사주는 거는 있죠. 예, 그거는 괜찮았습니다. 자기 시장을 오픈해서. 근데 그거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자기네들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을 수입을 해서 써야 되만이 미국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자동차 업체, 모든 제조업체들이 급전직하로 떨어져서 지금의 미국의 현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긴 이렇게 못 사는 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 사는 주들이 동부에 좀 있고요. 이쪽 서부나 이런 텍사스 쪽으로 가면 또 잘 사는 이 주들이 있어요. 요 남해안으로 내려오면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헐리우드가 있는 쪽에도 잘 사는 주들이 좀 있고 유타주나 이런 데는 좀 잘 살아요. 그런 쪽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같은 주래도요 그거는 다 주들이 나라인 그게 한 미국에는 하나의 국가 단위의 크기 이상인 주들이 한 17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얘네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나라예요. 캘리포니아라는 그 주가요. 그 주 하나로서 세계 경제의 7위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6위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6위에서 8위까지가 했다라는 것이 이 책에는 6위, 이 책에는 7위, 저 책에는 8위 막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나와서 어느 게 정답인지는 구글만 압니다. 구글신만. 저는 잘 모르고요. 제가 읽은 몇천 권의 책 속에서는 하여간에 6에서 8위 사이를 오가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경제에서 캘리포니아 하나만 떼놔도 캘리포니아는 세계 6위에서 8위 안에 드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국가가 2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주가.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1등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게으르고 반지성주의적이고 복음에 빠졌고 놀고 먹고 이런 거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나라들은 또 그렇게 타락을 하게 만들어 놓게 돼 있는 게 또 신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독보하고 다 차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의 추잡함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기업들이 독식을 하는데 그 최초로 독식을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카네기는 그래도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록펠러는 최악의 악마 같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 면에는 대단한 자선 활동과 그러나 뒷면에는 잡스보다 더 추악한 그 철저하게 우려먹는 최초의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시대의 그 악마 같은 사기꾼입니다. 록펠러가요. 그러면서 록펠러가 최초의 그 거국적 기업에서 초국적 기업을 넘어가서 세계적 기업이 된 게 최초예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 오일을 박살 조각 내는 게 셔먼법이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대 메이저 회사가 된 거고요. 예전에 80년대까지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 세계 10대 기업을 하면은요. 그 한 6개가 대부분 석유 회사입니다. 그게 다 록펠러를 갈라놓은 거예요. 물론 뭐 아람코나 이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이런 건 몇 개는 있지만 엑슨, 모빌, BP 뭐 이런 것이 다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저 돈에 관해서는 제일 지저분한 데가 어디냐? 미국과 뉴욕의 증권가고 거기서 더 떨어지는 애들이 홍콩의 증권가예요. 예, 그들의 돈들이 가장 썩은 돈들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돈들이 그렇게 썩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아랫사람의 지갑을 털어서 상위 0.01%한테 돈을 몰아주는 그 50년이 지금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들이라는 게 다 무너졌어요. 거의 다. 대부분의 나라가요. 일본이요. 1억 총류사회라 그랬어요. 1억 명이 다 중산층이다. 해가지고 일본은 그 정도로 성공을 했었는데 전 세계가 때려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기술 개발을 다 손 놓고 돈놀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가가 39,000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주식시장 거품이 무한대로 커졌고요. 기업들은 집값이나 땅값이 무한대로 솟으니까 기술 개발보다는 돈놀이에 열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미국에 있는 온갖 빌딩 사고 전 세계 빌딩 사고 거기에 일본의 원폭 피해자들의 기념탑 같은 거 세우게 하고 돈을 넣어서 하고 램지어 같은 애들을 다 각국에서 키워가지고 일본에 대변하는 그러한 일본 교수들을 석자 교수급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은 돈이 넘쳐났거든요. 미국보다도 더 많은 돈을 세상에 기부했습니다. 세계에. 그래서 전 세계의 7, 80년대는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이나 이런 그 메이지 유신 2세대나 3세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일으켰던 놈들을 그 뒤에서 학문적으로 뒷받쳐 주는 애들의 그 네트워크가 일본은 구축이 돼 있어요. 이것이 유럽, 미국 뭐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시절이 70년대, 60년대입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느냐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요. 한번 공황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위 30%는 빈민층으로 떨어뜨려지고 그들이 썼던 돈이나 빚들이 다 공적 자금이나 세금으로 소각 처리되고 그러면서 국가의 빚은 무한대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홍남기가 맞는 겁니다. 국가의 빚을 늘려서 기본소득을 하자는 애들은요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뭐 대공황이 일어나면 또 그 위에 있었던 30%가 하위층이나 빈민층으로 툭 떨어지고
그 재산은 정부가 낸 세금이나 부가가치세나 이런 걸로 나온 세금으로 그걸 딱 처리하고 나면 은행도 몇 개가 망하고 수백 개가 망하고 수천 개가 망하면 대형 은행들만 좀 살아남고 대형 은행도 휘청휘청거리면 정부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살아납니다. 근데 정부의 공적 자금이 어디서 나오죠? 대부분이 우리의 세금, 특별세, 소비세 이런 거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그런 데를 살려줘야지만 세상이 돌아가요. 금융업이 망하면 경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수준의 금융업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는 애들이 막 이렇게 떠드는 거고요. 그렇게 세계의 경제나 이런 것들은 서로 네트워크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을 유지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 애들을 체제의 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요즘에 한동안 제일 많이 떴던 산업이 민간 그 교도소였어요.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옵니다. 미국은 흑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청년들은요, 청년의 평균적으로 30 몇 %가 범죄자예요. 그러면 그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립 그 이런 교도소는 이제 꽉 차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교도소를 차려가지고 자기네들의 왕국을 만들어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내서 탈탈탈탈 털어먹으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흑인 여성들이나 미혼모나 청년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소수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는 한 20%에서 25%를 못 넘니다. 미국은 거의 다 백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소수민족으로 스페인 라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쿠바니 이런 쪽에서 이렇게 도망쳐 온 애들이 플로리다주의 가난한 지역에서 물려서 살고 있고요, 주로. 그리고 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로스앤젤레스나 이쪽에 그 멕시코인들이 많이 있는 그쪽에 가는 게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고들이 주로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야구 선수 체프만이니 이런 애들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서 나왔던 수많은 위대한 미국의 그 NBA 리그의 타자 투수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권투는 쿠바 출신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죽기도 하고 멕시코 국경을 넘으면 총 쏴 죽이는 영화들도 나오죠. There will be blood. 거기에서 피가 흐를 것이다. 이것이 록펠러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를 다룬 영화로 다니엘 데이 루스의 명연기를 볼 수 있는 고전 중의 고전의 명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참패를 했어요. 왜? 그것이 알려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냥 록펠러와 관계되는 기업이 그 There Will Be Blood를 절대 못 보게 만들어서 실패로 했지만 정말로 위대한 영화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속지 마세요. 제목이에요. 보셔야 할 것은 There Will Be Blood입니다. 그걸 보시면 스탠다드 오일이 어떻게 됐구나. 물론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스탠다드 오일의 역사를 쓴 그 미네르바 타벨의 그 저널리즘의 최고봉을 이룬 그 책을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세금이 떨어지면서 청춘들이나 대공황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하위 빈민층이 점점 늘어가면서 하위 99%에 점점 집중이 되고요. 거의 모든 부의 90% 가까이가 베르포크 시대가 그랬어요. 전체 부의 90에서 95%가 상위 1% 수준에 올랐던 때가 벨 에포크 시대입니다. 그게 19세기 초에서 19세기 말에서 중순에서 20세기 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렇게 혁명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이 그 시대에 대단히 근접을 해서 초불평등과 초양극화 사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1대 99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그건 대단히 과장된 말이었었고요. 원래는 10대 90 또는 2대 8 정도로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수준이었습니다. 체제의 간수들이 보통 5%에서 7%를 항상 차지합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 10%나 그 체제의 간수 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중산층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게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90%가 되는데 예전에는 그게 사다리가 있어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안 됩니다. 사다리의 하나의 공간이 예전에는 다리 하나 탁 올려서 올라갈 수 있고 손목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잡혔는데 요즘은 손목으로 딱 잡으면 헛공간이 돼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다리가 어디지 하고 딱 보면은 63빌딩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들이 아무리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잘 모르니까 대기업의 생리를 모르니까 어렸을 때부터 외국 유학 보내고 나왔는데 한글을 못 하는데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인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뭐 하버드를 나왔던 스탠포드를 나왔던 어디를 나왔던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회사는 절대 안 뽑습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으로 변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게 피케티예요. 그래서 피케티가 기본소득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우리가 이미 주가가 세금이 83에서 84% 정도 대를 돼야만이 가능한 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야지 1인당 300에서 500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좌파의 기본소득이에요. 이재명이 말하는 것은 매표용 기본 용돈이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미국에서는 이게 왜 통하냐? 미국은 땅이 널려 있었거든요. 한 놈이 거기서 이렇게 넓은 평원에 혼자서 이제 땅 갈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래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부자도 아니죠. 그러면 서부에서 외국에서 이민자들이나 개척자들이 그쪽으로 주변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그 주변을 개발합니다. 그럼 땅값이 슬슬슬슬 올라요. 그러면 이미 넓은 땅을 갖고 있었던 제일 처음에 정착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이 헨리 조지의 그 진보와 빈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놈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집값과 땅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헨리 조지가 그것을 보면서 미국적인 특수성 하에서는 그것을 때려도 돼요. 그래서 토지 단위세를 만들어서요. 5천만 평을 갖고 있는 놈은 5천만 평에 관한 돈을 단일 비율로 다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만일 10조라면 단일 비율이라도 1조가 되는 겁니다. 뭐 20%를 내는 단일세율이면 2조가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국 전역을 걷어들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주의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내용은 대부분의 그겁니다. 그래서 고전파학자들이 세웠던 부의 개념이나 그다음에 자산의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고 자기식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의 앞부분입니다. 이거는 읽으면 더럽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경제학을 고전파 경제학이나 한계 효용학파가 나온 이후의 경제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저도 저같이 경제를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헨리 조지의 처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는요. 와, 이게 뭔 말인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경제학 상식하고는 너무 틀린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게 헨리 조지고 조지스트들이 떠들어대는 건데 헨리 조지의 책들도 제대로 안 읽은 것들이 뭐 기본소득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본소득을 싹 바꿔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 조치로 바뀐 게 그 신자유주의 학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과 하이에커들이 나와서요. 그때는 세금이 90%, 80%에서 20%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돌아가는 기본소득제는 이게 부자들한테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레이건이 감세를 하면서요 미국의 부자들한테 간 돈이 800조 달러가 됩니다. 800조 달러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나머지 99%에 돌아간 돈이 얼마나? 한 10조 달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양극화가 극단화된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것이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을 내리면 좋으냐? 가난한 사람 중하위층은 죽어납니다. 왜? 세금을 낸 것보다 훨씬 많은 복지로 돌아오는데, 온갖 사회 부조와 이런 것으로 돌아오는데, 그래서 서양처럼 복지 선진국처럼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복지 연구한다는 뭐 이상이고 뭐고 하는 애들은 이상하게 공부를 해서 이상한 복지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피케티 한 것만 읽어도 돼요. 저처럼 5천국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조스팽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복지의 대가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책 한두 권만 읽으면 됩니다. 그럼 복지가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경제학은 복지하고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데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이 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런 데에 모여서 기본소득제 떠드는 거예요. 용해인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제발 자본과 피케티 같은 거 하나 있고 제발 그거 하지 말고 청년 기초 자산제를 하려니까. 은평구에서 나왔으면 내 얘기 좀 듣지. 아무튼 그래서 청년 기초 자산제가 뭐냐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그 스펙의 지옥에 몰아넣지 말라는 거예요. 뛰어놀고 넓은 지역으로 옛날처럼 돌아가면요 애들이 모여서 뛰어놀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고치고 저러니까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없어요. 애도 한두 명만 나요.
결혼 생활 힘들어 죽겠어요. 돈은 안 돼요. 월급은 점점 떨어져요. 물가는 상승을 해요. 죽겠거든요. 이게 중산층들이 결혼도 못하는 3퍼 세대들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나 이런 말들은 웃긴 얘기인데 그것은 그냥 어느 시대나 사회 초년생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들은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무장이 된 창의성 짙은 집단들이 한 1, 2%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벌어놓은 돈으로 나머지들은 안정된 직장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제를 구축했을 때가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면서도 지구온난화나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에 있는 놈들이니 이런 놈들이 재벌들의 그 로비를 받아서 그게 잘 안 됐었던 거고요. 근데 요즘에 기업들은 그걸 느낍니다. 아무리 물건을 좋게 만들어도 팔리질 않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돈이 없어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돈을 쓰는데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갓 아이를 낳는 부부들이 가장 많은 물건을 사는데 그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올리고 싶어도요. 전원책 같은 이런 또라이나 홍준표 같은 이런 또라이들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기업 죽인다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덫에 걸린 유럽이라는 책이 최근에 뭐 크라우스 오페가 쓴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이에크의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물론 유럽에서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이니까 같은 그런 사회 철학자로서 하이에크를 최대 대접은 해줘요. 크라우스 오페가. 그러나 그가 말한 그 자유시장이 얼마나 허튼 생각인 것을 밝히고요.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까발린 사람이 칼 폴라니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전환을 꼭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박사학위 정도 되는 사람이 완독한 놈은 없을 겁니다. 거의 홍기빈 씨처럼 번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한 거고요. 홍기빈 씨가 칼 폴라니의 제자로서 거의 모든 것들을 번역을 했는데요. 그분의 번역 하나만큼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도 그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경제학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선대인 같은 경우에는 깜도 안 되는 애들이고요. 선대인 같은 애들이 무슨 경제학을 한다고 경제를 한다고 하세요. 그냥 형편없는 수준의 애들이 모여서 경제연구소니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냥 통계 가지고 놀이하는 겁니다. 경제학이 뭔지도 모르고 거시 미술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그 사이에 어떤 그 수리 경제학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어떤 그 많은 회계 모델, 통계 모델들이 들어가고 여론조사 같은 그런 결과 통계치가 들어가고 그래서 수리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수리 경제학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아는 척을 떠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떠드는 놈 중에서요 제대로 된 놈 지금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이근식 교수하고 이정우 교수 요 정도입니다. 나머지요? 아이고 깜도 안 됩니다. 연대 교수고 뭐도요?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경제학자가 장하준 이후에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장하준하고 얘기하면 자기가 뽀록 나니까 후불제 그 민주주의에서 자기가 다 받지만 뭘 받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대요. 그게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1인자가 유시민이에요. 제가 유명해지면 유시민은 그냥 작가, 그냥 글이나 쓰고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런 사기꾼들은 다 걸러내서 청춘들을 호도하거나 국민을 호도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케티가 한 게 뭐냐,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기본 자산제나 이런 데 쓰지 말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껏해야 한 10조나 20조면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2천조, 3천조 되잖아요. 200조, 300조 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10조, 20조 왜 편성 못합니까? 딱 편성해 두고 있다가요. 어렸을 때부터 막 이것저것 하고 온갖 경험을 하는 애들이 즐겁게 놀면서 창의성을 기르고 막 하면서 자라나요. 그런데 25세가 되면 뭐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스펙이 너무 높은 애들은 거기서 어떤 직업을 얻을지 고민하다가 30대가 되면 아주 후진 기업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난하게 삶을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스펙의 그 사교육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뭐 사교육 떠드는 애들도요. 그런 저것처럼 이렇게 모든 곳을 관통하는 지혜가 없으면요. 그 부분에서 잠깐의 지혜를 언급할 뿐이지 그것이 전체를 풀어내는 전체의 그림을 못 그리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교육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으로 부부가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사교육에 쓰지 마시고요. 공교육을 뭐 살려라 하는데 공교육 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딱 25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1억씩 쏘아주는 겁니다. 정부가.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걸 가지고 대학을 다시 다녀도 되고 대학원을 다녀도 되고 뭘 해도 돼. 대신 이것으로 너는 그 뭐든지 해내. 국가가 너를 밀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복지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기존에 받는 복지는 다 받는 보편적 복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복지는 다 받는 상황에서 1억을 쏘아주는 겁니다. 그게 정세균이 말하는 청년 기초 자산제인데 누군가 밑에서 피케티의 그런 거를 조금 읽고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그게 청년 기초 자산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청년들이요. 친구들 사이에서 친하게 지는 마음이 많고 뜻이 통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한번 사업할까? 넷플릭스 우리가 제2의 넷플릭스를 한국에서 만들어 볼까? 의기투합하는 애들이 10명 정도 되면 10억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타트업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기초 자산제를 도입하려면 세율을 높여야 되고 세율을 높이면 무조건 가진 자들이 피해를 보고요. 갖지 못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득이나 혜택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그러면 청년들은 맨날 여행만 다니다가 아, 여행하는 안내 사업을 좀 해봐야겠네? 해가지고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억을 받고. 그러면 제가 이제 사이트를 다 포탈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거기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1억을 국가로서 받았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깜짝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는 그대로 의료보험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해지고요. 지금 전국민 의료보험도요. 따지고 보면 노태우가 만든 거예요. 박정희가 만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노태우 때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래서 막 유시민은 근현대사에서 막 자기는 노태우는 막 가리지 않고 노태우는 좋게 본대요. 그럼 행동을 그렇게 하든지 실제 삶을 그렇게 살든지 글과 책과 너의 삶이 이중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네가 위선제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게 위선이 아닌 거야. 이미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 사이에는 일반화됐어.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 떠들 필요도 없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왜 무너지는가? 아, 무너질 수도 있지. 민주주의는 항상 그런 굴곡을 겪어왔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포퓰리즘 전성 시대가 돼서 브렉시트도 되고 트럼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오래 가느냐? 아니,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기초 자산제를 제발 이낙연 씨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청춘들이 일배화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갈류가 안 되고요. 뷰페미가 안 돼서 서로 사랑하고 즐기면서 가는 페미니즘의 진정한 인권 평등, 남녀 평등 이러한 세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젠더와 섹스얼리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페미니즘을 제가 하면서 우리나라의 페미니즘들이 고급 언어를 쓰면서 일반인들은 전혀 못 알아듣게 하면서 페미니즘을 나쁜 것으로 만든 것도 바로잡아 줄 생각입니다. 예, 오늘 청년 기초자산제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청년 기초자산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당의 대표에게 표를 주시면 청춘들의 삶이 25세부터 다 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당장 합의만 하면 내년부터도 시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세요. 제가 그런 것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100명 보니까 이렇게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알리면 달라지거든요. 결과가. 예, 청춘들 힘들지만 조금만 버텨주세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